쇼펜하우어는 상대와 격이 맞지 않다면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본성상 논쟁에서 지는 건 치명타이기 때문에 흥분하고 말싸움을 넘어 개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논쟁이 시작되었다면 무슨 수를 쓰든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실 말싸움의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대부분의 경우 타고난 허영심에다 수다스러움과 태생적인 부정직함까지 갖고 있다.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을 한다. 나중에야 자신의 주장이 틀렸으며 자신들이 옳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반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인간들 사회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고 가능한 한 손해보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머리를 싸매고 매일매일 개싸움 같은 말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려 합니다.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나를 지키는 논쟁적 토론술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하기 기술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은성 박사가 알려주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혜롭게 나를 지키는 말싸움의 기술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권위에 주눅들지 말고 검증하라. 쇼펜하우어는 보통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까지 떨어져 양떼처럼 별 생각 없이 의견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인 양 하는 왜곡이나 날조된 권위도 은근슬쩍 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 독일 전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초대되든 자신이 세운 양자 물리학 개념에 대해 똑같은 내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3개월간 20회 이상 강연이 반복되자 그의 운전사도 내용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플랑크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본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플랑크 교수님, 뮌헨에선 제가 대신 강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강연 내용은 전부 외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청중석 맨 앞자리에서 제 운전사 모자를 쓰고 쉬고 계십시오. 그리하여 운전사는 박사급 이상의 수준 높은 청중 앞에서 긴 양자물리학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연 말미에 한 물리학 교수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뮌헨처럼 발전된 도시에서 그처럼 단순한 질문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제 운전사도 대답할 수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문가라고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을 마치 내 것인 양 전하는 운전사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논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권위에 대응할 때 우리는 상대의 근거를 살펴서 되받아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어느 학자가 그렇게 말했지요 라는 말 뒤에서 어려운 용어를 남발해가며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중 많은 경우는 자기 자신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학자는 누구이고 정확히 어떤 연구였나요? 이렇게 따져 물으며 상대방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은 이럴 때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2. 프레이밍과 네이밍으로 이슈를 선점하라. 프레이밍과 네이밍 짓기는 어떻게 비유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존율 70%, 사망률 30%.
고기 비율 70%, 지방 비율 30%.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달하는 프레임, 즉 틀에 따라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상황을 규정짓거나 나를 네이밍하려 할 때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맞받아 인신공격의 개싸움을 하는 대신 차분하고 정중하게 역공을 해야 합니다. 우선 어떤 점에서 이기적인지를 묻고 반격을 준비해야 하며 내가 이기적이지 않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상대가 정한 틀 안에 내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양자택일 방식으로 압박하고 몰아붙여라. 때로는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해 양자택일하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하고자 원래보다 더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하고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지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포기하고 도보나 자전거만 이용하라는 겁니까?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이지만 양자택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상대에게서 예라는 답변이 나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일단 상대의 시인을 받아냈다면 확대 해석해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내용 없는 말을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라.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대가 어리빠지도록 허튼 소리를 진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한 척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서없는 질문을 닥치는 대로 해서 상대방이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 상대의 주장을 확대 해석해 공격하라. 주장은 보편적일수록 공격에 노출되기 쉽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주장에는 수많은 예외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과장하고 반대로 나의 쟁점이나 주장은 정확하고 좁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 구체적의 변환 작전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추상과 구체의 변환을 잘합니다. 상대의 이해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하다가도 한순간에 추상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지요. 상대의 논지는 확대 해석해 공격하고 만약 나의 논지가 공격을 받으면 추상화, 일반화해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례를 제시해서 상대가 예라고 답하도록 유도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확대 해석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무료로 일해야 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B는 A의 주장을 과장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작 제기된 주된 논점을 왜곡해서 그 주장을 약하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주의를 전환해 본래 주제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자주 사용되는 건 교통사고 현장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더 큰 과실이 있는지 따지다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지요. 너 몇 살이야? 라고요. 전형적인 주제 전환의 케이스입니다. 6. 상대의 이야기로 상대에게 역공을 취하라. 상대의 논거를 역이용해 반격하라.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옹호하는 상대에게 적절한 반박은 그 사람의 주장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혼나야 합니다. 나쁜 버릇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반격하는 것이지요. 만약 상대가 특정 부분으로 공격하면 오히려 사안을 일반화해 보편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학생들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 성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B는 학생들의 성적 중심적인 태도를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일반화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의 공격을 보편적 관점으로 바꿔서 상대의 주제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7. 논쟁에서 질 것 같으면 빠르게 회피하라. 상대가 내 주장을 물리칠 확실한 논거를 가졌다고 판단하면 논쟁을 중단시키거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은 진리 추구가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니 질 것 같으면 회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한 내용 없는 말을 심각한 태도로 말하라 라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즉, 질 것 같으면 진지한 태도로 갑자기 딴소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질 것 같으면 화제를 바꿔 원래부터 본 사안인 것처럼 뻔뻔하게 말하는 방향 전환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8.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부정하라. 이론상으로는 대학 성적이 좋으면 졸업 후에 더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성적과는 관계없이 다른 능력으로 좋은 직장을 얻고 있어요.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하면 이론적 논리와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나 모순을 강조해 상대 주장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론 전문가를 지적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현장은 다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것은 상대를 분명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은 1.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2. 상대의 감정을 공략하고 3. 논리적으로 선점하여 우위에 서고 4. 때로 속임수와 뻔뻔함도 곁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토론이 밑도 끝도 없는 말싸움으로 더 나아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많은 경우는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의도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과 상황에 따른 순발력, 그리고 어설픈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함과 차분함 등을 갖추기 위해 평소 주변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지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기는 말하기 기술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자는 38가지의 법칙을 제시하며 더 다양한 말하기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하나씩 생각해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